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점점 저물어가는 한 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파티나 연말 행사들이 줄짓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팬데믹의 여파로 여전히 주저되었던 행사들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창시절 동문회나 회사 내 연말 파티가 올해는 광고도 한층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이야말로 제일 반갑습니다. 어린 학창시절 친구들이야말로 영원히 지속되는 소중한 관계들일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만남들을 만끽하면서 마음속에 꽉 막혀있던 많은 것들이 수월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연말 행사를 희망하고 여기서 힘받아 힘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에너지 소스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토픽은 전기자동차 세일, 계약 파기, 독신 여성의 자신감, 기막힌 기차 여행, 그리고 똑같은 사진입니다. 요새 길거리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전기자동차 진짜 눈에 많이 들어오죠. 올해 미국 내 전기자동차 세일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함에도 이제 전기자동차 성장세가 조금씩 식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세일 숫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계가 추구하는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는 이런 혁신적인 변화의 야심에는 그 강도가 숫자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 자동차 산업계 컨설팅 펌인 motorintelligence.com에 의하면 미국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전기 자동차 세일이 100만 대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11월 말까지 전체 자동차 세일 중에 전기 자동차 세일이 차지하는 것이 7.5%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으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지구온난화 현상, 그린하우스 상황에 변화를 주기에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층 더 많은 전기 자동차 판매, 그 비율이 한층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포드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전기 자동차 판매가 43%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는 역시 머스탱 마크-E SUV죠. 그리고 이어서 F-150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자동차도 아이오닉 5 그리고 기아 EV6 두 모델 전년에 비해서 무려 100%씩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가는 작년 여름 전기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리던 것에 90% 정도 미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 전기자동차 평균 가격이 6만 5천 달러로 비쌌음에도 수요가 아주 높았고요. 인벤토리는 반대로 낮으면서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가솔린 가격이 기억나시죠? 갤런당 5달러를 한참 넘어가던 시기로 전기자동차 가격이 높아도 그때는 팔려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미국 전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갤런당 3달러 선이다 보니까 아무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해도 전기자동차 평균 가격이 5만 2천 달러로 나와 있어서 가솔린 자동차보다는 비싼 가격이죠.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에 무관하게 최신식 기술, 최첨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전기자동차를 샀고요. 요새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전기자동차 마켓은 가격에 한층 더 예민한 주류 소비자들이 구입을 합니다. 이들은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 지출을 꺼리는 소비자라는 점이 다른 상황이죠. 거기다 뜨겁던 전기자동차 선호도를 다소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 이제는 정말 많은 다양한 전기자동차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이제는 충전시설의 위치, 또 경비, 편리함, 또 한 번에 충전해서 갈 수 있는 레인지 등이 더 크게 작용하는 현실이죠. 실제 전기자동차에 관심은 많은데 이 딜러를 찾는 사람들 얘기가 가솔린 자동차에서 아무리 정부 인센티브를 받는다 해도 가격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고 말합니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역시 전기 자동차는 한 번에 충전해서 갈 수 있는 레인지가 제일 불편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실제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기후에는 배터리 소모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충분하지 않은 충전 시설의 숫자, 그리고 흥미와 관심은 있는데 이런 걱정을 넘고 구입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일한 자동차 숫자는 증가했을지 몰라도 그 세일의 페이스는 크게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올해 6월까지 이 전기 자동차를 사려는 페이스는 50%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마감이 다가오면서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경비 차원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고요. 재분석에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 자동차는 11월 말까지 36,000대 마크 E를 팔았는데요. 이것은 작년 기간에 비해서 판 숫자는 3.5%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마크 E의 인벤토리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자동차를 파는 딜러로 움직여 가고 있는 모델이 24,000대라고 했는데 지난 두어 달 동안 생산 페이스는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 세일이 작년보다 54%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포드 자동차 회사는 이 회사 의견은 수요에 따라 맞추어가면서 변해가는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포드 자동차는 새 배터리 공장 건설을 지연하기로 결정했고요. 현재 이미 공사 중인 배터리 공장 사이즈도 줄이기로 결정했고, 그러면서 미래 전기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총 경비 129억 달러를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도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역시 전기 자동차 공장의 새로운 장비 업그레이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폭스바겐도 계획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에드먼즈닷컴의 전문가는 처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에 엄청나게 뜨겁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다소 주춤해지면서 진정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도에 맞추어가게 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제너럴 모터스의 CEO인 메리 바라 씨는 회사가 세워놓은 타겟에 변함은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취향에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35년까지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에 적응해 갈 것이라고 소비자 수요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를 파는 딜러들은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흥미가 다소 식어드는 것을 감지하면서 비상사태까지 우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전국에 수천 개가 넘는 전기자동차 딜러들은 한 목소리가 돼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전기자동차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마음 변화에 대한 우려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기화가 실현되는데 어두운 먹구름이 쌓인다는 것이죠. 이제는 전기자동차가 팔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딜러 파킹장에 서 있는 숫자가 점점 늘어만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자동차 판매되는 것의 절반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목표를 두고 있죠.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은 딜러들은 이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도 현재 모든 전기자동차를 감안하면 이것에 비슷한 가솔린 자동차보다 약 4,000달러 이상 더 비싼 현실입니다. 전기화라는 것은 물론 혁신적인 미래에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시장에서는 수많은 도전이 가로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환경적인 차원의 전기자동차 역할이 변화를 일으키려면 한층 더 빠르게 전기자동차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한층 식어버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요새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은 한층 더 신중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아주 높은 이자율에 높은 주택 가격 등 처음 오퍼를 넣었을 때와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봐도요, 구매 동의 계약 중 5만 3천 건이 넘는 경우가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이 높은 캔슬 비율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투자하는 것 중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도 끄떡하지 않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알려지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자는 지속되어 왔지만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이제 크게 변했습니다. 지난 9월에 나온 리포트를 보아도 8월 한 달 동안 캔슬된 딜이 6만 개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2년 8월에 비교했을 때 14.3%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부동산 에이전트를 했다는 이 에이전트 말은 본인 커리어 중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바이어들이 사인한 컨트랙트를 캔슬하는 경우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식어버린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오퍼를 넣는 경쟁이 요새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고요. 매물은 마켓에 나와 있는 기간도 한창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는 더 많은 옵션이 있다는 생각에 처음 마음 먹었을 때 그에 비해서 변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죠. 지난 6월 최고로 올라갔을 땐 거의 9%까지 육박했다가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죠.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내려왔지만 바이어의 마켓이 지속되면서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6만 케이스 이상이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2013년 이래 최고 숫자입니다. 이렇게 딜이 캔슬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집을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이렇게 일단 제출한 오퍼가 받아들여지고 난 후에는 거쳐야 하는 몇 개 과정이 있죠. 이렇게 오퍼가 셀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이 시기를 under contract라고 부르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럴 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이것을 파기해야 한다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퍼가 받아들여졌을 때 부동산 거래의 중간 과정인 격이죠. 지난 6개월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는데 이제는 이 바이어들이 홈 인스펙션을 한층 더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나타나거나 더 마음에 드는 다른 집을 찾거나 한다면 계약을 깨고 싶어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컨트랙트가 받아들여지고 나면 몇 가지 조건, 컨틴전시라 그러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약은 캔슬될 수 있는 것이죠. 오퍼가 받아들여지고 이런 컨틴전시가 해결되는 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듣는 컨틴전시는 모기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홈 인스펙션 기간 동안 메이저 문제가 발견된다거나 또 집의 감정가, 어프레이설 액수가 집 가치와 매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이 흔히 보는 컨틴전시죠. 또 거기다 세일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그 중간에 타이틀 서치도 중요합니다. 혹시 이 집에 리인이나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는지 이럴 경우에는 집 타이틀을 새로 사는 사람의 이름으로 옮겨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집에 적용되어 있는 CCNR이라고 있죠. CCNR에 인해서 집을 구입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고치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면 이것도 계약을 캔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틴전시 과정에 집을 알고 보니까 이 인스펙션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워터 데미지가 발견되었거나 또 지붕에 대대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셀러에게 흥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 비용 격으로 가격을 더 낮추기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만약 셀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캔슬할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또 모기지를 넣는데 문제로 인해서 딜이 캔슬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컨틴전시들입니다. 오퍼를 보통 넣으려고 할 때 정말 이 바이어가 이 집을 구입하는데 아주 시리어스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디파짓을 하죠. 이 디파짓을 또 다른 말로 earnest money라고 부르는데 보통 가격의 1에서 5%까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컨틴전시 문제가 없음에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딜을 캔슬할 경우에는 이 earnest money를 잃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셀러가 이것을 두고 법정까지 끌고 가서 이 집을 꼭 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specific action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 오퍼가 받아들여지고 모든 컨틴전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딜을 깨기는 한층 더 힘들어집니다. 더욱이 이유도 특별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빠져나가려는 의도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어떤 주에서는 상황이 법정까지 가는 것을 피하는 차원에 그 중재한다는 미디에이션을 통해 해결하는 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딜을 깨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을 셀러에게 현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도 본인의 이런 입장을 셀러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도움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변호사를 고용해서 본인에게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상의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적절한 이유를 내세울 수 없다면 앞에 말한 earnest money를 잃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진정 이 집을 사는데 적절한 모기지를 얻기 힘들고 또 많은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정도 돈을 잃는 것이 나중에 일이 더 커졌을 때보다 한층 더 나은 옵션일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무리해서 어렵게 집을 산다면 나중에 또 일어날 수 있는 foreclosure나 bankruptcy 같은 경우보다 이 디파짓 돈을 날리는 것이 한층 더 저렴한 옵션이라는 지적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주택 구입에서 제출한 오퍼가 받아들여지고 컨트랙트가 바인딩한 상태에서 이것을 깨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증가한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대단합니다. 특히 경제, 투자, 수익 면에서 남성이 절대 뒤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설문조사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여성들이 재정적으로 이 자신감에서 남성들에 뒤처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성이 처해 있는 현재 관계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독신 여성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리포트에 의하면 18세에서 77세 사이 1200명의 여성과 5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입니다. 본인의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재정적 관리 능력에서 여성이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수의 여성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돈에 대한 우려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본인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한층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의 자신감이 현재 릴레이션십 상태가 어떠냐에 크게 차이 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여성들 중 42%는 자신의 경제적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싱글 여성인 경우에는 37%, 그리고 이혼이나 미망인 경우 여성은 29%만이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결혼한 여성의 경우 은퇴 같은 장기적 재정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이 싱글이나 이혼, 미망인 여성의 경우보다 높게 나온 것인데요. 오직 기혼 여성만의 경우 이 은퇴에 대한 편안한 준비와 재정적 목표를 정하고 도달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싱글로 산다는 것,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혼자 사는 것 맞벌이 상황보다 경제적으로 한층 더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US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 18세 이상 인구 중 46%인 이 숫자로 따져보면 1억 1,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싱글입니다. 거기다 젊은 제너레이션 Z 세대들 중 36%는 어떤 관계를 맺을 파트너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인 4명 중 3명꼴로 결혼을 하거나 릴레이션십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한층 더 쉽고 생활 비용도 덜 든다고 말들은 합니다. 더욱이 두 사람이 같이 일하고 돈 버는 경우 이런 얘기죠. 2021년에 나온 이 숫자인데요. 결혼 커플의 이들의 인컴의 중간 액수가 106,921달러로 나온 반면에 싱글 여성의 경우는 중간 인컴이 51,168달러고요. 싱글 남성은 7525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커플이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집안일도 돌아가면서 분담하는 것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글 또는 여성이란 이유로 매일 겪는 다양한 차별도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혼자인 싱글인 경우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거나 커리어 결정을 내릴 때도 그렇고요. 위험도를 약간 감수하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한층 더 낮다는 것이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홀로 사는 여성의 경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혼한 경우나 미망인이 된 여성일 때 필요한 직업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일하는 확률이 더 낮고요. 주로 많은 경우 아이들과 집에 머무르는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 일에서 벌어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남성들에 비해서 장기적 재정적 전략과 목표를 세우기도 힘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지 못하는 것이죠. 이혼한 여성 중 46%, 그리고 미망인 여성 중 61%는 그들에게 변화된 이런 릴레이션십 상황으로 재정적 목표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죠. 어떤 여성은 혼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재정적으로 더 한층 좋은 상황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은 경제적 독립을 만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싱글 여성들이 미래의 재정적 자신감이 낮다고 보고 이런 것만 보고 여성 전체가 재정 관리 능력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 면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경우도 상당수 됩니다. 결혼한 여성이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자신감을 나타낸 결과이지만 이번 설문조사 측은 이런 상황도 한순간 급격히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망인이나 이혼 여성의 경우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독신 여성들보다 이 자신감 면에서 한층 뒤처진 것이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한 경우나 미망인이 된 여성의 경우 이전에 비교해서 한 걸음 뒷걸음을 쳤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여성들 중 절반가량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집안의 재정적 관리를 도맡아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절반은 결혼 시절 이후 재정적 관리나 특히 투자나 은퇴 같은 것에 전혀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담당한 곳이 에퀴터블인데요. 에퀴터블의 CMO, 이 Chief Marketing Officer인 카니 위버 씨는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본인은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데요.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할 본인이 사실 이런 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난 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집안의 재정적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수치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재혼을 했는데요. 이제는 재혼한 상태에서 절대 뒷자리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또 같은 실수는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돈이는 돈 관리하는 것이 전문이고
재정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내가 처해져 있던 상황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직업이 바뀌거나 승진, 이혼, 배우자 사망 등 인생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것이 어떨 때는 계기가 되어서 여성들이 한층 더 재정적인 상황에 더 접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 많은 여성들에게 충고를 하는데요. 절대 뒤로 물러나 모르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알 것 다 알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장기 계획이나 모든 재정적 일을 절대 배우자에게 전담하고 있지만 말라고 추천합니다. 여성들은 재정적 계획과 미래 목표에 대해서 남성들보다 한층 더 자신감이 낮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여성들 안에서 결혼한 여성들보다 이혼했거나 미망인이 된 경우 한층 더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전 세계에는 유명한 기차 여행 노선들이 많은데요. 이번 노선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터키, 트르키에 있는 것인데 이쪽 지역을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기차 노선 하면은 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터키로도 지나갔었죠. 이번에 얘기 드릴 노선은 바로 터키의 도구 익스프레스라고 합니다. 도구. 영어로는 이스턴 익스프레스란 그런 의미인데요. 이 노선은 역사적으로 출퇴근 노선이었습니다. 이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서 이 동부로 이어지는 동부에 위치한 KARS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최근에 터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소개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노선 중간에 나타나는 엄청나게 위험하면서 스릴 있는 경관이 거기다가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명소들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10년 넘게 터키에 살고 있는 여행 인플루언서 베리 로모 씨가 장본인인데요. 이 노선을 두고 이미 터키 사람들과 로컬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노선인데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새 그러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9년 이것을 관광 노선으로 변경하고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30시간이 넘는 노선으로 잠자는 슬리퍼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복잡한 수도 앙카라에서 설국 윈터 원더랜드 카르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총 거리는 814마일로 나와 있고요. 중간중간 멈추면서 곳곳에 준비된 다양한 도시관광 익스커전 코스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티켓 구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 판매가 시작되고 매일마다 단 몇 분 만에 매진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정이 되는 동시에 웹사이트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켓 구입이 시작되면 바로 사라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티켓 구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터키 내 몇 개의 대형 여행사가 이 대량의 티켓을 한꺼번에 구입해가지고 관광객에게 다시 판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인 수도 앙카라는 전 세계에 더 널리 잘 알려진 최고 도시 이스탄불에 비해서는 다소 팬시한 느낌이 덜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수도라는 정치적 중심 도시라는 점에서 관광의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터키 파운딩 파더인 무스타파 케멜 아타투르크의 무덤을 찾는 것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지난 1923년 100년 전이네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 수도로 결정된 앙카라는 빠른 속도로 현대화 물결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역사적인 장소들과 오래된 마을들로 많은 구경거리가 상당수 있습니다.
앙카라 내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하나인 울루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로마 시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오래된 성, 그리고 또 언덕 위에 오르면 장관의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고 익스프레스는 초저녁 시간대 앙카라 중앙역을 빠져나오면서 긴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분주한 도심지 분위기에서 광활한 자연의 풍경으로 변합니다. 슬리퍼 트레인 캐빈은 2개의 싱글 벙크 침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낮에는 좌석으로 변합니다. 미니 냉장고가 있고 싱크도 안에 있습니다. 멋있고 장관의 모습을 아늑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밤새 달린 기차는 새벽에 일리치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조그마한 마을인데 유명한 이유는 바로 어두운 캐년이란 의미의 카라날릭과 근접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캐년은 아주 숨가쁘게 이어지는 짜릿한 절벽 장면들이 이어지는 곳이고요. 돌산을 깎아 만든 노선이라 중간에 나오는 터널만 38개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위험하게 느껴지는 꼬불꼬불 코너를 수십 차례 돌아갑니다. 이렇게 위험하기로 이름이 나 있지만 너무나 나타나는 경관이 짜릿하면서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직적인 절벽들에 한참 떨어지는 낭떠러지 그리고 협곡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유명한 유프리디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캐년을 지나 동쪽으로 가다 보면 아나톨리아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이곳의 관광원 미네소타 출신의 미국인 네타 씨는 터키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춥고 광활한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놀랍고 짜릿한 경험이었다고 말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광대함, vastness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서 저녁 무렵이 될 즈음 기차는 얼즈룸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로머시가 추천하는 것은 중간중간 마을이나 도시가 나오면 꼭 내려서 경험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각기 다른 느낌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얼즈룸은 다양한 로컬 음식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 중에 양고기 케밥은 아주 유명합니다. 양파와 소금 후추에 12시간 간을 절인 다음에 스키오에 끼워서 굽게 되는데 맛은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얼즈룸을 경험하고 나서 몇 시간 후 도구 익스프레스는 최종 목적지 카르스에 도착합니다. 이 카르스라는 것은 터키 언어로 눈, 스노우란 뜻으로 이곳은 온통 흰색, 완전히 윈터 원더랜드입니다. 여기는 로마 시대부터 이어진 독특한 건축물들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스탄불에 있는 사람들도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터키 서부 지역은 아무래도 유럽 분위기가 난다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나라를 찾는 기분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예로 중세기 도시인 애니가 나오는데요. 애니는 예전 아르메니아 왕국 시절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르메니안, 쿠르드족, 아시리안 등 풍이 아주 짙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카르스에서 자동차로 조금만 움직이면 1600년대부터 남아있는 마술 같은 유적지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관광객에 허용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가보면 정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터키 전체 관광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동부 지역은 서부보다 한층 더 적은 관광객이 몰리는데 이 지역 로컬 정부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을 양팔 벌리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일 인기인 이스탄불을 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터키는 절대 그렇지만 동시에 이스탄불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을 가보면 그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터키의 동부 익스프레스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목적지 카르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최고의 스키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흑해 연안에서 연결되는 산맥 남쪽 끝 정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바로 이것이 카카 레인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헬리콥터에서 내려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헬리 스킹 트립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터키의 도구 익스프레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브라이언 에어닛이라는 남성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3살 당시였던 1976년 아버지와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당시 덴버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 브라이언 씨의 아버지는 덴버의 에비에이션 허브인 스테이플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에이전트로 일할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 때문일까요? 브라이언은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의 공항에서 일하는 그 직업에 매료되어서 어린 시절을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을 자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다 하루 아버지는 큰 비행기 앞에서 서보라 그러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이 어린 브라이언은 흰색 티셔츠에 줄무늬 반바지 차림으로 크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컨에어 580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가 흰색과 파란색 페인트로 칠해져 가지고 Frontier Airlines라고 써 있었던 것입니다. 브라이언 씨가 성장하면서 항공기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 같이 성장했는데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종사했던 같은 분야 커리어를 갖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서 본인도 자연스럽게 파일럿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50대 접어들었고 조그만 개인 비행기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아버지와 찍었던 1976년 사진은 집 안에 그 벽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2015년 사진 속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FAA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고 이 비행기가 캐나다로 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비행기는 여전히 컨에어 소유인데 그렇지만 목적이 변하면서 불을 진압하는 Firefighting Aircraft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비행기를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이런 이유로 브라이언 씨도 3살짜리 아들과 어린 딸이 있는 아빠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들이 1976년 당시 본인의 정확한 같은 나이에 아들이 본인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같은 비행기 앞에서 아들 사진을 똑같이 찍어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브라이언 씨는 컨에어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회사는 이런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방문을 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라이언 씨는 캐나다로 날아갔고 아들이 입을 줄무늬 반바지까지 갖추었습니다. 캐나다의 에버스포드에 위치한 컨에어 퍼실리티에 도착했고 그곳 사람들 모두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구경도 시켜주고 비행기도 타보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똑같이 재창조하게 된 것이 최고였다고 흥분합니다. 이렇게 2015년 버전의 사진을 찍은 것인데 당시 3살이던 아들이 너무나 똑같이 흰색 티셔츠에 줄무늬 반바지를 입고 양팔을 뒤로 잡은 채 76년 당시 본인의 아버지와 찍었던 것처럼 똑같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의 비행기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비행기가 빨강색과 흰색 페인트였음에도 같은 비행기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씨는 아들과 딸과 함께 비행기 앞에서 추가의 사진을 몇 장 더 찍은 것인데요. 같은 비행기를 또다시 보는 것이 감격스러웠다면서 아들이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더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브라이언 씨의 아버지가 불과 1년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번에 같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일 아쉬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동안 브라이언 씨는 아버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니 너무나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집에 돌아온 브라이언 씨는 온라인에서 가까이 알고 지내는 많은 에이비에이션 친구들에게 그 사진을 공유했고요. 친구들의 환호와 메시지들은 그를 더 기쁘게 해줬습니다. 로컬 신문사도 이 스토리를 듣게 되고 맨 앞장 기사까지 내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12살이 된 사진의 주인공 브라이언 씨의 아들은 아빠나 할아버지만큼 비행기에 대한 패션은 없습니다. 그러나 2명의 자녀들 한 번씩 소형 비행기를 태우고 데리고 나가면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생각지 않게 이제 10살 된 딸이 한층 더 모험적이고 비행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브라이언 씨에게 이 사진은 단순한 한 장의 사진을 넘어 본인 가족의 세대를 뛰어넘는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공항에서 일하지 않으셨다면 본인도 오늘날 항공에 대한 넘치는 열정과 이 본인의 상징이 되는 것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인 자녀들 중 이런 분야 연결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브라이언 씨는 혹시 이들이 원한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들어서 브라이언 씨는 지난번 캐나다 가서 사진 찍었던 비행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1976년 그리고 2015년 사진을 재현하게 해준 고마운 비행기. 그런데 그 비행기가 생을 마감하고요. 비행기 몸체는 완전히 분해되어 고철로 팔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상당히 슬펐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동시에 또다시 비행기를 볼 수 있었던 기회에 새로운 감사의 마음이 더 커지고요. 더욱이 어린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가지게 해준 비행기에 무궁한 고마움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옷을 입고 찍었다는 것 생각할수록 크레이지였다고 웃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월은 흘러 7년에서 8년이 흐른 시점이지만 절대 후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과 찍은 사진 2개가 더 늘어서 제일 좋아하던 1976년 사진의 경쟁이 2개 더 생긴 셈이라고 웃습니다. 이제 아들이 비행기 앞에서 찍은 사진은 1976년 본인이 찍었던 사진 바로 밑에 걸어놓았는데 매일 사진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 스토리지만 마음이 훈훈해지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연결되는 스토리는 더욱더 그런데요. 이번 이야기는 특히 아버지에게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3세대에 걸쳐 일어난 스토리라 더욱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 아버지가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제일 아쉽게 느껴집니다. (40년이) 흐르고 본인이 찍었던 같은 비행기 앞에서 찍은 아들의 사진이 주는 의미는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3살일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 찍었던 사진 모습 그대로 줄무늬 반바지 차림에 양팔을 뒤로 한 채 찍은 아들의 사진은 정말 한없이 귀엽습니다. 이런 사진 뒤의 의미는 예전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3세대에 걸쳐 이어진 따뜻한 스토리는 연말의 즈음에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들이 비록 아버지만큼 항공에 대한 열정은 없을지 몰라도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아들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